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가졌던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완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사실 과거에 클래식 음악을 들었죠. 그 말로 브루크너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금 완고하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그 말로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학교 때 베토벤 모차르트도 모르는 애가 무슨 말로를 듣냐고 이렇게 확 빼가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이미 팝송을 많이 듣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베토벤 모차르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놨죠. 이제 클래식 음악 그 이후로. 근데 저는 그 놀이라는 친구를 정말 운 좋게 만나서 이 음악을 듣는 방법을 사실 A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배운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쌓여가지고 말러를 들었을 때 이런 방식대로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제대로 듣는 방법을 제가 배운 건데 일반인들이 바로 말러나 브루크너를 지금 들으면은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옛날에 코진이 한창 매장 많이 낼 때 서울에서 출발해서 광주 찍고 부산까지 가는 그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우리 그 영업팀 직원한테 이제 운전을 시키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러를 1번부터 10번까지 대지의 노래까지 하면 11개거든요. 총 말러 교향곡이. 그거를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저한테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음악 끄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자기가 일생에서 경험해본 시간 중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친구 지금 그 다이소의 영업팀장으로 있는데 그분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현대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밌게도 이 현대예술을 감상하는 이 방법은 이 장사의 진화랑 거의 비슷하게 발전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장사라는 게 경제의 시대, 경영의 시대, 브랜드의 시대, 일단 패턴의 시대, 이렇게 행동경제학의 시대 이런 식으로 4단계를 거쳐가면서 장사가 발전했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경제 시대는 수요 공급의 시대, 실물의 시대인 거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남이 없는 곳에 팔리면 팔린다. 아주 이성적으로 간단한 시대인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잘 만들면 돈을 벌던 시대입니다. 경영의 시대는 이성의 시대인 거죠. 포지셔닝의 시대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용도를 만드는 거. 물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성에 대한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의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감성의 시대인 거죠. 감성을 자극하는 거. 세련되고 뭐 의외성이 있고 또 뭐 친근하고 뭐 이런 어떤 이 감성 코드를 자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경제의 시대는 이제 너지의 시대, 이제 패턴의 시대인 거죠. 미술 감상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 경제의 시대, 이거는 뭐 거의 가장 긴 시대겠죠. 이때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잘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잘 팔렸어요. 남보다 그림을 잘 그리면 실물을 똑같이 그려내는 그림이 더 인기를 얻고 비싸게 팔렸죠. 이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중요한 그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 초상화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의 의미에서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스킬이었죠. 이게 감상 포인트였고. 그러다가 경영의 시대, 즉 이제 이성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가? 이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슨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잘 팔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었죠.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감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브랜드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감성인 거죠. 이 그림에서 내가 느껴지는 그 감성이 뭔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뭉크의 절규 그리면 이건 폐쇄 공포증. 이 그림을 보면 난 그런 느낌이 온다. 그리고 어떤 꽃그림을 보면은 자유로움을 느낀다. 뭐 따뜻한 감정이 온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런 느낌에 이제 초점을 맞추던 시대가 이제 감성의 시대인 거죠. 브랜드의 시대인 거고. 그래서 이 감성의 시대에는 그림이 뭐 추구하는 메시지나 뜻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딱 그림 봤을 때 내가 느껴지는 뭉크의 절규처럼 그 감성적인 그 느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감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림 감상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게 현대미술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요상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감성도 아니고 뜻도 모르겠고 결국 이제 패턴의 시대거든요. 작가들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돈을 주고 살 만한 그 패턴의 빙의가 돼서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요즘 먹힐 것 같은 그림들을 그거를 사는 사람도 거기에 동의가 되니까 사는 거고. 그러니까 너찌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 행동경제학으로 접근한 그림들인데 이거를 뜻이 뭐냐, 무슨 느낌이 오냐 이런 식으로 백날 해석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파동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림을 봤을 때 그걸 파동으로 느껴야 되고 마치 우리가 경치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그려야 된다. 그래 잘 그린 그림이다. 그림이 의미하는 게 있어야 된다. 또 감성이 느껴져야 된다. 이것만 계속 주입 교육을 받다 보니까 현대 미술도 너째 시대에 있는 그 행동 경제학에 있는 상품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림도 감상이 안 드는 거고.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산에 가서 꽃을 감상할 때 꽃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종속, 과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이 꽃이 언제 피고 언제 열매를 맺고 뭐 이런 지식들을 알아야 그 꽃을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꽃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야가라를 갔을 때 나야가라 폭포를 봤을 때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폭포고 여기 수압이 어떻게 되고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보면 캐나다고 저기서 보면 뭐 미국이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게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그 감동과 그 감상에 영향을 줄까요? 요즘에 한국 분들도 이제 호크니 그림이 이제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을 많이 보러 가시는데 호크니가 이제 그 말을 되게 잘해요. 그림도 잘 그리지만 이 사람은 사실 상업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장사꾼이죠.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장사꾼이 가장 훌륭한 작가인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현대미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장사랑 이 예술이랑 자꾸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술을 정말 잘해야 정말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장사를 정말 수완이 있어야지 그림을 잘 파는 거고 좋은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니는 이 말을 잘해요. 그래서 글도 잘 쓰고. 그래서 그 호크니가 그 호크니랑 대화한 그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쓴 좀 잘 만든 책이 하나 있어요. 왜 다시 미술이란가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호크니가 그림을 그리는 동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호크니는 그림을 왜 그렸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그림들을 그렸나? 호크니가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계속 그려요. 시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같은 내가 무슨 요크셔에 있는 무슨 풍경을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뭘 내가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게 그 장면이지 뭐가 바뀌느냐. 근데 호크니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에서 이 온도감, 이 소음, 주변에 뭐 내가 이 프레임에 보이지 않는 이 뒤에 있는 것들, 배경들, 날씨, 계절, 온도 이 모든 게 다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장면을 보는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마다 다 달라지고 그림들이. 또 호크니는 이제 머리가 좋은 게 요게 셀링 포인트라는 걸 또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보는가 이거는 되게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아주 쉬운 접근이에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누구나 그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미학적이나 철학적이라든지 인문학적 뭐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크니도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나다운 입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 팔 때는 이제 뭐 철학도 들어가고 인문학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썰이 들어가겠죠.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철학을 이용하는 거지. 이 그림을 그리는 의도와 이거를 감상할 때는 사실 그거는 그 갤러리에서 써먹는 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아먹기 위한 그 도구들인 거고 실제 감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치 내가 성공을 해놓은 다음에 왜 성공을 했느냐 물어보면은 무슨 뭐 동선을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하고 무슨 뭐 전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성공한 이유와는 무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잡지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썰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크니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런 비평가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써놓은 그런 비평글들을 자꾸 읽으면서 이거를 감상하려고 하니까 이거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 호크니는 그런 의도로 이거를 그린 것도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간단하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를 그린 건데 이제 이거를 더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써놓은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이걸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똑같은 강물을 2번 이상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강물을 보면은 이게 그 강물의 경험에는 유일한 경험이다. 같은 우리가 꽃을 보든 산을 보든 새를 보든 그 경험은 그때만 존재하는 유니크한 유일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호크니는 그림으로 옮긴 거죠. 또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오로라라는 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북극에 간다든지 뭐 캐나다에 간다든지 가는 과정도 정말 힘들고 실제 간다 하더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오로라를 목격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오로라는 옛날부터 인간이 신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라를 꿈꾸는 것도 오로라를 보고 싶은 로망을 갖는 것도 사실은 이 신의 영역을 인간이 가깝게 가보고 싶은
이런 로망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로라를 이제 그 고생을 해가지고 딱 드디어 오로라가 눈앞에 확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이드가 이 오로라는 뭐 지구가 어떻고 뭐 자전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무슨 현상이고 무슨 착시 현상이고 뭐 온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게 내가 오로라를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내가 이거를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그 로망을 해소하는데 그 가이드의 블라블라 하는 그 정보들이 과연 나의 감상에 제대로 된 감상에 도움을 주는 정보일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오로라를 못 본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나는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그 꿈을 내가 안고 그러면 그거를 막 기획을 하고 돈을 모으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못 봤어. 사실 그건 보고 못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체적인 이 경험이 사실 이 오로라라는 주제를 놓고 나의 어떤 인생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게 하나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오로라를 봤던 못 봤던 사진을 찍었던 못 봤던 간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 오로라를 감상한다는 이 큰 영화를 내가 지금 쓴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미술은, 현대 예술은 다 이런 동기에서 만들어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복잡한 의도도 없고 철학적 배경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죠.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 그거를 표현을 한 거고 여러분은 그거를 꽃을 보듯 나야가라 폭포를 보듯 오로라를 보듯 여러분 각자마다 서로 다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쉽고 이런 게 훈련이 안 된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술을 만드는 이 창작자의 의도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대중들의 감상 이게 정말 잘 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현대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듯이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쇼핑입니다. 이 쇼핑이란 분야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작가의 의도대로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미추 구두를 봅시다. 지미추 구두를 그 만든 디자이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구두를 디자인했냐는 거죠. 거기에 무슨 뭐 각도가 어쩌고 컬러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고 뭐 쉐입이 이렇게 해야지 요즘 사람들이 잘 팔리고 이런 게 들어갔겠어요? 여기에는 패턴의 영역이에요. 이건 행동경제학의 영역인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느낌적 느낌인 거죠. 요즘 표현대로. 아, 요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해서 요런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의 로망을 자극하겠구나.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이 쉐입의 이 컬러의 이 구두를 신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 찰나의 느낌에. 그리고 그 느낌에 집중한 대로 이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미추 디자인의 구두를 비싼 돈을 주고 살 때도 그 작가의 의도를 읽는 거예요. 이게 현대미술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현대미술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나 이 가방 쇼핑할 때는 그게 잘 돌아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아, 내가 구두를 고를 때 어떤 마음으로 골랐나. 싼 구두 말고 비싼 구두 같은 거겠죠. 이거랑 또 유사한 경험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예요. 입체적이면서도 찰나의 경험, 그 느낌을 우리가 포착을 해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많하게 쳐다볼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많이 쳐다보면 이제 싫어하겠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특히 좀 연배가 있고 연륜이 좀 얼굴에 녹아있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주름도 많고 그런 얼굴을 우리가 한 10분 동안 이렇게 계속 보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현대 예술을 해석하는 그 경험, 이거랑 좀 유사한 경험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그 세월의 흔적이 배어난 그 얼굴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은 그 스토리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얼굴에는 이 사람이 겪어온 인생사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사람 구경이라고 어렸을 때 이제 그 2층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그 사람 뭐 헤어스타일도 보고 뭐 머리 대머리인가 아닌가도 보고 뭐 화장도 보고 가방도 보고 뭐 옷 입은 것도 보고 걸음걸이도 보고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거는 어떤 그 정보를 분석하기보다는 우리의 선입견을 계속 돌리면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죠. 쟤는 어떻다 저떻다 저런 사람들은 어떻다 뭐 이러면서 사람을 감상을 할 때는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상이 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용어로 상이라는 건데 이 상에 낀 상태, 즉 선입견, 패턴을 낀 상태로 그 사람을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어떻더라, 뭐 저런 사람은 뭐 싸납더라, 저런 여자한테는 이제 말도 못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감상을 할 줄 압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만큼 우리가 이 감상하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연습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얼굴을 그 연륜이 있는 얼굴을 계속 보면은 그 안에 정말 그 영화 막 수천 편, 음악 교향곡이 수만 작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얼굴을 계속 보면은. 이건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몇 줄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글로 내가 쓰게 되면 정말 장문의 글이 될 정도로 복합적이면서 복잡하고 깊은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이면서도 찰나의 느낌, 이게 바로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느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뭐 외모나 무슨 실력이나 언변보다도 바로 이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도 그 이성이나 감성이나 뭐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빠지진 않잖아요. 결국 사랑도 이 패턴의 영역이거든요. 무의식의 영역.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동의가 됐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에 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봤을 때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코다, 뭐 눈매가 어떻다, 뭐 입술이 도톰하다, 이래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그 얼굴이 주고 있는 그 스토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라는 그 찰나의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동의했을 때, 그리고 그 조건과 내가 가진 조건하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고난, 또 뭐 희망, 그리고 좌절, 다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또 좌절,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이 얼굴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인간이라면 그 얼굴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입체적인 정보들이 동시에 그냥 한 느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현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거고, 이거를 다 글로 풀고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연을 보듯이,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그때 내가 느끼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예술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밌어요.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제일 재밌듯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현대 예술을 접하면은 거기 이제 재미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은 이야기를, 그 느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어떤 그 의식 흐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또 관찰하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이게 음악은 좀 쉬운데 소설, 글이 이렇게 의식이 흐름이 발전하고 뭐 경험이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거를 관찰하는 게 소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쓰여진 소설이 그 제임스 조이스의 뭐 율리시스라든지 뭐 프루스트 뭐 이런 작가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의식의 흐름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는 재미인데,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죠. 예, 중간에 이제 이게 지금 율리시스인데 지금 8번째 지금 도전인데 아직도 못 읽고 있습니다. 이 참 난관이에요. 예, 그래서 소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음악이나 미술은 쉬워요. 예, 바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걸 따라가려면은 몇 달이 걸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예술을 그 감상하고 이해한다는 거는 마치 그 명상하는 거랑 좀 테크닉이 비슷한 것 같아요. 명상이나 최면. 그 불교에 보면은 이제 화두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큰 스님이 이제 단어 한 개를 딱 얘기해 주면은 그 단어만,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 단어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뚜막의 개구리, 그러면 이제 개구리, 부뚜막의 개구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음악 감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진 않아요. 쉽습니다, 아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말로 8번. 이제 8번 이제 천인교향곡이라고 이제 그 합창단이랑 다 합쳐가지고 1000명이 동원된다 그래가지고 천인교향곡인데, 자, 8번을 제가 딱 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여기서 장엄함이라는 걸 느낍니다. 장엄하다. 그러면 저는 장엄함, 뭐 위대함, 뭐 단어를 굳이 표현하자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단어를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이걸 들으면 저는 뭐 위대함이든 장엄함이든 어떤 그런 언저리의 어떤 느낌을 강렬하게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 음악을 듣는 동안에 딴 생각이나 하지 않아요. 뭐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뭐 지금 무슨 뭐 파트가 나오고, 지금은 뭐 솔로가 나오고, 이런 거는 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제가 느껴지는 그 장엄함, 그것만 그냥 생각하면서 음악을 쭉 듣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장엄함이 뭐 이런 장엄함 나왔다가 뭐 소박한 장엄함도 나왔다가 진짜 장엄함도 나왔다가 뭐 이렇게 변화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관통하는 코드는 저에게는 장엄함이에요. 와 진짜 장엄하다. 이번에는 조금 장엄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음악이 끌어가는 대로 그냥 나를 맡기면서 그냥 음악을 듣는 거예요, 편하게. 여기서 이제 또 제 나름대로 또 테크닉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드라마틱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어떤 그 영화 속의 어떤 장엄한 장면을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이라는 게 막 기승전결이 명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꿈꿀 때 보면은 이게 막 장면들이 파편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완성도 안 돼 있고 이야기가 연결되지도 않고 그냥 장면들이 이렇게 팍팍 꿈꾸잖아요. 그런 듯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마치 장엄함을 어떤 소재나 주제로 한 영화의 OST인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한 장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장면에 어울리는 장엄함 이런 식으로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제가 끝까지 이거를 뭐 100분이 넘는 곡인데 이걸 딱 듣고 나면은 이 장엄함이라는 개념이 내가 해석한 내 걸로 돼 있어요. 내가 더 장엄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빙의가 된 거죠. 이 음악을 듣기 전에 나와 듣기 후에 내가 이 장엄함이라는 개념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이거를 내가 풀어내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이 무의식이 바뀐 거예요, 파동이. 특히 장엄함이라는 코드에 대해서는. 또 말로 예를 들어볼게요. 말로의 이제 9번의 마지막 아다지오 악장, 4악장인가요? 말로가 이제 10번까지 썼지만 사실 10번은 그 전에 쓴 거고, 이제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쓴 곡이 이제 9번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 4악장 아다지오는 말로의 그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작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란 작곡가가 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출세했다가 실패했다가 뭐 와이프가 바람피고 뭐 우여곡절을 겪은 그 대작곡가의 마지막 곡이다. 이런 사전 정보만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 음악을 딱 들으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딱 이거 하나예요.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말로 9번의 아다지오 악장이 저에게 주는 화두는 단 한 단어, 수고했다예요. 그럼 이제 수고했다라는 이 느낌만 가지면서 이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고했다라는 그 영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말로가 막 이랬고 저랬고 뭐 이게 말로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뭐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인물의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장엄하다고 했는데 장엄하지 않은 인생이 또 어디 있을 거고 또 지금은 수고했다고 했는데 수고하지 않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또 이게 그 빙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잘 안 되고 또 그거를 극복해서 또 해냈는데 또 얻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겪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죽는구나. 수고했다. 그래서 이거가 가장 완벽하게 이 말로 9번 아다지오를 감상하는 최고의 감상 포인트예요. 테크닉. 수고했다. 뭐 어떤 사람은 다른 단어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이 수고했다가 느낌을 가지고 이걸 들었을 때 너무 깊이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 현대 예술을 감상하는 그 스킬,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안 할수록 더 쉽습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리처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 직업이 그 후커잖아요. 길거리의 여자. 그 리처드 기어는 뭐 이제 완전 백마탄 왕자. 그 기업 M&A 하는 엄청 재벌인 거고. 그래서 이 재벌이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길거리에서 여자를 만나죠. 그 줄리아 로버츠 만나가지고 하룻밤 지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여자가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를 자기 그 자가용 비행기에 태우고 그 샌프란시스코로 오페라를 보러 가요. 제가 무슨 오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오페라를 보면서 그 줄리아 로버츠를 이렇게 싹 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페라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절대 그다음부터 오페라 안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오페라에 엄청 빠진다. 그러면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를 이제 쭉 오페라를 보는 동안 감상 이렇게 슬프게 보는데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마지막 그 아리아 부분에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여자 괜찮다. 근데 그 줄리아 로버츠 잘 보세요. 이 여자가 길거리의 여잔데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옆자리에 있던 무슨 뭐 귀부인들 무슨 뭐 부자들은 막 무슨 뭐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오페라를 그냥 순수하게 그 찰나의 느낌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제대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9번 들으면서 수고했다 이런 느낌으로 줄리아 로버츠도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간단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저희 와이프 옛날에 연애 처음 했을 때도 그 옛날 정명훈 씨 지휘했던 서울시향 거기 데려가가지고 그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인가 이제 그거 보는데 마지막에 어미거위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하늘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막 울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 내용 와이프한테 이제 리허설을 좀 해주고 야 너한테도 도움이 되냐 했더니 자기는 다 할 줄 안 돼요. 내가 너 무슨 근거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라벨의 어미거위 죽음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음악 감상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맞아요. 예. 우리 와이프는 그 라벨에 대해서 이 어미거위 모음곡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고 제대로 뭐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한테 끌려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걸 보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눈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경험을 한 거죠 현대 예술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이었냐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죠. 답을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그 느꼈던 그때 어떤 그 느낌 그게 사실 그 전부인 거예요. 라벨도 그 느낌을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던 거였고 아니 무슨 사람도 아니고 거위가 죽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거위 죽으면 그 푸아그라나 먹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거위의 무슨 영혼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브루크너나 말러 뭐 이런 그 감상법이라고 이제 하는 강의라든지 책들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무슨 뭐 대위법이 어떻고 무슨 최초로 무슨 브라스가 멜로디를 연주했고 뭐 언제 태어나서 누굴 만났고 뭐 어디 했었고 이 노래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 정보가 정말 이 말러를 내가 들을 때 도움이 되느냐? 이건 다 TMI라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걸 더 많이 알면은 순수하게 내가 이 음악이 나한테 주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선입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는 이 숲이 아니라 거의 우주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뭐 언제 태어났고 뭐 나이테가 어떻게 생겼고 수종이 어떻고 뭐 겨울에는 어떻게 바뀌고 잎사귀가 이런 모양이면 이런 나무고 이런 정보는 사실 우리가 이 자연을 나무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나무는 말을 걸거든요. 그럼 나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수종이 어쩌고 이런 애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거는 그 자연과학인데. 말러 7번이 딱 그런 경우예요. 7번 1악장을 딱 들으면요. 저는 무슨 느낌이 오냐면 이거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느낌. 우주의 창조의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으로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별을 만들고 성운을 만들고 이런 느낌을 제가 간접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멜로디가 어쩌고 뭐 앞뒤가 도돌이 펴오고 무슨 뭐 수미 관계고 뭐 이런 거를 내가 아는 순간 이거는 우주를 느낄 수가 없어요. 방해가 되는 거죠. 또 대표적인 예가 말로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5번의 아다지오 악장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 근데 이 음악이 그 비스콘티 감독인가요? 그 토마스 만이 그 옛날에 이제 말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러를 만났을 때 그 이미지를 연상해가지고 그 베니스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을 모티브를 해가지고 이 비스콘티 감독이 베니스의 죽음이라는 이제 동명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말러 5악장, 아다지오 악장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줄거리가 뭐냐면은 원작하고 많이 달라요. 이 늙은 그 작곡가가 그 휴양지에 놀러 온 그 10대 젊은 남자애를 좋아하는 약간 그 동성애 코드가 진하게 소아 동성애 코드가 있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말러 5번 그 아다지오 악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었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자꾸 그 노인의 어떤 소아 동성애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영화를 내가 안 봤으면은 그 정보를 몰랐으면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방해가 되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 감독한테는 더 좋은 영감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뭐 보너스로 이 말러나 브루크너를 듣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만 이제 추려가지고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총체적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듣기 싫은 그 소음과 고통과 지루함을 다 거쳤을 때 그 멜로디가 비로소 그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내가 들었을 때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듣듯이 어떤 그 멜로디를 찾아가지고 주제를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느낌만 잡고 계속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숨겨진 보물이 촥 모습을 드러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나는 거죠. 그것만 딱 들었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우리가 알면은 현대 예술에 대해서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봐도 돼요. 어떤 작품이든 어떤 난해하는 거든 간에 다 갖고 하라는 거죠. 다 덤벼온 거죠. 보고 딱 내가 그걸 봤을 때 이거가 나한테 주는, 물론 내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내가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나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내가 딱 이걸 봤을 때 나한테 주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걸 감상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짧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자유인 거죠. 이 스킬을 아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이 보물섬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 몸에 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런 파동이나 어떤 에너지나 그런 용도에 따라 가지고 맞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신선함이나 위대함이나 그런 거를 주는 파동에 대한 어떤 음악을 들으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그림을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얘기한 그 무슨 예술 영화나 무슨 잘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이 감독들이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스토리 같은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쭉 봤을 때 주는 큰 하나의 흐름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고 뭐 배역이 필요한 거고 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요즘에 영화 리뷰하는 거 보면은 이 대사는 무슨 복선인 거고 이게 뭘 뜻하는 거고 이게 무슨 상징이 어떻고 사실 그런데 진짜 영화를 잘 만드는 요즘 감독들은 이런 무슨 상징인 이런 이차원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주는 이런 느낌적 느낌, 이 패턴의 어떤 이 무의식의 어떤 걸 자극하는가. 말로 7번이 우주의 창조다. 말로 8번이 위대함이다. 어떤 그런 어떤 그 감상 포인트를 그런 모티브로 호크니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지. 그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 왜 성공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론가들이 자기의 어떤 밥벌이를 위해 가지고 만든 말들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대로 영화 감독한테 물어보죠. 영화 감독 딴소리예요. 이상한 소리하고. 전혀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거랑 뭐 전혀 다르게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막 해몽을 막 해대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해몽이 적어도 무슨 뭐 의미라든지 뭐 상징이라든지 그런 2차원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접근으로 영화를 보면은 못 볼 영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영화들이 다 쉽게 풀려요. 무슨 뭐 데이빗 린치 영화든 조도롭스키든 뭐 별 영화를 다 갖다 대도 여러분도 아주 쉽게 영화 감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런 불필요한 노력을 안 하고 영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볼만한 영화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때까지 힘들고 뭐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본 영화들도 이런 식으로 꺼내보면은 다 영화가 재밌고 그 보는 과정이 즐거워요. 나한테 영향을 주고 말로 브루크넘 말고도 들을 음악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대 음악들이. 특히 뭐 피아노 소품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음악을 듣고 현대 예술을 계속 감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은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갑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처럼 이렇게 음악 여정을 깊게 오래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듣고 듣다 보니까 결국은 집에서 듣는 음악은 모차르트 베토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해볼게요. 왜 우리는 글로 회귀하는가. 그리고 여기 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는 슈베르트예요. 슈베르트는 오늘 제가 얘기한 그 감상법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베토벤, 모차르트하고 또 달라요. 슈베르트는 좀 이상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요상합니다. 근데 그 요상함이 너무 강렬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슈베르트는 그 슈베르트 자체가 하나의 장르예요. 오늘은 이제 클래식 얘기만 제가 했는데요. 왜냐면 클래식이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용이해서 제가 이제 오늘 클래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일하는데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클래식보다는 일반 대중음악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현실적으로 상품을 고른다든지. 이 대중음악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대중음악이 내 실질적인 장사에 적용이 되는가.
이것도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감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뭐 미술 얘기도 하고 소설 얘기도 하고 할 게 많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고 이런 얘기가 나서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앞으로 경험할 게 더 많은 거잖아요, 저보다. 제가 이미 경험해가지고 그 얻은 것보다는 아직 때가 안 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울 거리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되게 쉽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다운 게 올바른 해석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뭐 설명드린 이런 예시 같은 거를 좀 도움 받으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